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방 오늘 11월 4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금요일은 항상 조금이라도 이게 주식 투자하면서 각박해지는 우리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좀 영혼을 위로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칼럼이나 그런 기사들 웬만하면 소개하려고 하고 책이 됐든 아니면 영화가 됐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편집자 레터 사과의 기술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미국 어학연수를 1991년에 갔네요. 91년에 갔는데 제 인생의 어떤 이 전환기, 큰 어떤 계기가 됐던 걸 하나 꼽으라고 가끔씩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인생의 턴어라운드는, 미국에 어학연수 갔을 때, 그게 턴어라운드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이 사춘기를 겪다 보면 특히 남자들은 사춘기 때 굉장히 이제 말 그대로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거든요. 저도 이제 좀 중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이제 삐딱한 그렇게 사춘기가 와서 거의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질풍노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도 아무튼 이 방황기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어학연수 가서 미국에서 한 10개월 있으면서 영어를 배운 것보다 저는 걔네들의 그 컬처에서 말 그대로 컬처 쇼크를 받았어요. 문화적 충격. 그 문화적 충격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excuse me 그리고 thank you 이 말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 중에도 충격적인 한 장면이 한 3살짜리 아이였던 것 같은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애가 조그마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애가 뭐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I beg your pardon 하면서 자기가 잘못 들었던 부분을 I beg your pardon 그러면서 내가 미안한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3살짜리한테. 우리가 그 영어에 I beg your pardon,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3살짜리 아이한테 what?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I beg your pardon 하면서 애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런 장면부터. 그리고 우리는 길 가다가 이제 사람 얼굴 잘 안 쳐다보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약간 이렇게 낯선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이렇게 좀 우호적인 시각이 없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 때도 이제 남자들끼리 눈 마주치면 그거죠. 뭘 봐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 영화에도 보면 눈 마주치면 What are you looking at? 하면서 그러기도 하긴 한데 미국에서 눈이 마주치니까 뭘 봐가 아니라 Hi 지나가면서 아침에나 굿모닝 하면서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Hi 굿모닝 항상 이렇게 밝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이렇게 부정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미국에서 한 10개월이 있으면서 엄청난 긍정의 에너지와 긍정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컬처를 배워갔고요. 거기서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가 몰이나 이런 거 건물 들어갈 때 문 뒤에 따라 들어오면 문 딱 잡아주잖아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굿모닝 그리고 옆에서 재채기 하면 뭐라고 그러죠? Bless you잖아요. God bless you잖아요. 재채기를 했는데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bless you
라고 하면서 신의 축복이 있기를. 옛날에 이게 뭐 스페인 독감이나 과거에 이제 바이러스 때 그렇게 재채기를 하면서 감염이 돼서 많이 죽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재채기하면 bless you라는 그런 말을 해주는데, 그럼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옆에서 재채기하면 bless you, 뭐 여러 사람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예, 거기서 저는 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주변에 얼마 전에 같이 축구하는 분의 아들이 2002년생인데 미국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미국 간다길래 무조건 가라고. 무조건 가가지고 거기서 뭐 공부를 하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컬처를 배우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고, 그리고 약간만 스치면 우리는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스치기만 해도 excuse me 이러잖아요. 뭐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가 아니라 일단은 부딪히면 excuse me. 예. 그리고 제가 한번 그런 일화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허리 벨트에서 동전이 와르르 떨어졌었는데, 그때 기차역에서, 그거는 이제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 1990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기차역에서 허리 벨트에 차고 있던 그 지갑에서 동전이 와르르 떨어지니까 그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약속이 난 듯이 막 주워서 저한테 갖다 주더라는 거죠. 예,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예, 거기서 정말 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편집자 레터, 오늘은 참고로 전부 조선일보에서 따왔고요. 사과의 기술, 보니까 이번에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윤익은 경찰청장께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사진이 있네요.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일개 사업 부문장에서 일약 최고 경영자로 발탁된 사티아 나델라는 죽어가던 소프트웨어 공룡을 되살려낸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죠. 네, 저도 되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번 주 커버 스토리에서 다룬 것처럼 리더 한 명이 조직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가끔 실수를 하는데,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것이 CEO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2014년 한 컨퍼런스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망설이는 여성 직원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겠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그런 여성은 임금 인상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회사를 믿고 기다리면 결국 보상받을 것이라고 답을 했는데, 이 답변이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자 그는 곧바로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후 여성 이사를 대폭 늘리는 등 변화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어떻게 사과하느냐가 그 자신과 조직의 운명을 가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진솔한 사과는 점점 드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 게임 회사가 성난 소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을 때 다들 알맹이 없는 사과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에 오히려 화를 키웠고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여러 인사들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사과가 더 큰 공격의 빌미가 될까 두려워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영학 수업에서 사과의 기술을 가르칩니다.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사과할지 신중하게 고민한 뒤에 실행하라는 것이죠. 기본 원칙은 책임 있는 리더가 짧은 시간 안에 진심을 담아서 깊은 반성의 뜻을 나타낸 후에 어떻게 변할지 확실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 있든
리더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 되새겨 봤으면 합니다. 예, 라는 기사 칼럼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재미난 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 결국 버블을 만든다 라고 돼 있고요. 경제학처럼 생각하기, 포모 증후군과 비이성적 과열. 역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표현은 무엇일까? 아마도 비이성적 과열, irrational exuberance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네요. 1996년 12월 5일 날 앨런 그린스펀 당시 연준 의장이 주식시장의 거품을 우려하며 사용한 이 표현은 그때 벌써 97, 98, 99년, 2000년 초까지 이 닷컴 버블이 랠리가 있었는데 96년 12월 5일 날 거품을 우려하는 하면서 이 irrational exuberance라는 표현을 했었네요. 이 표현 이후 자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해 왔고요. 20년 코로나 팬데믹 발발 후에 각국 정부가 시장에 주입한 과도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가격이 하늘 모르고 치솟을 때도 어김없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말이 나왔다. rational 하지 않고 irrational 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금융시장의 버블은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훨씬 전부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왔고요. 18세기 초 천재과학자 뉴턴은 역사상 최초의 버블로 알려진 영국 남해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전 재산의 80에서 90%를 날린 뒤에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들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하겠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네, 제가 이 주식은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 뉴턴의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들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사람의 대중들의 심리 그리고 왜 여기에 쫓아갔는지 뉴턴은 스스로의 나 자신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네, 주식 투자는 한마디로 심리다. 네, 심리가 대부분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할 것처럼 남의 생각, 남의 기분, 다른 사람 이렇게 좀 배려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나 이 상대방의 기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 전체에 대중들의 심리가 뭐 그걸 이제 mass psychology라고 그러죠. 대중 심리. 이 대중의 심리를 저 사람은 읽지 못하겠구나. 실제로 우리 업계에 계신 수많은 펀드 매니저 중에 제가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성공 못하는지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곰곰이 한번 따져봤거든요. 결국은 IQ 놓고 얼마나 공부를 했냐 그것보다도 이 심리입니다. 그것 기본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심리에 대해서 강구한 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윤대영 교수님의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그 공감 능력. 예,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뉴턴이 그 심리 부분을 너무 생각을 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에 자산을 구매하는 비이성적 경제활동을 반복할까? 한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이 포모 증후군이다. 뭐 작년, 재작년에 엄청 나온 단어잖아요. 그죠? Fear of missing out. 나 혼자서 소외될까봐.
두려워하는 거. 이 소외 공포증을 줄임말로 자신만 세상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뜻한다. 남을 따라하고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내재한 특성이다. 하지만 미디어와 SNS가 발달한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더 극심해졌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은 벼락거지 신세에 분노하고 젊은이들은 영영 집 살 기회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영끌과 비투에 뛰어들었다. 자산 가격이 한층 상승해서 주리니 코리니 불이니가 유행하자 포모는 자산시장에 광범위하게 퍼졌고요. 포모가 사회 전체적으로 넘쳐날 때 비이성적 과열이 돼서 버블을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이 나오죠. 남해에서 주가 추이 보시면 거의 1000파운드까지 이게 밑에 한 뭐 10달러, 5달러, 5파운드 이런 게 엄청나게 1720년대에 올라갔다가 이 거품이 다시 확 꺼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서 비이성적 과열이 되풀이되는 이유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요. 더 큰 바보 이론, Greater Fool Theory라는 것도 있다. 어떤 상품이나 자산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에 구매에 나서는 현상을 말하는데 내가 아무리 비싼 값에 샀더라도 더 큰 바보에게 더 비싸게 팔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자가 몰려들고 가격은 계속 오른다. 하지만 더 이상 비싼 값에 살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가격은 폭락을 하고 그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버블 안에 갇혀 있었음을 깨닫는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단어가 나옵니다. 비싼 값이라는 거죠. 그죠? 비싼 가격에서 주식을 사는 심리도 말 그대로 더 큰 바보가 더 비싼 가격에 사주겠지 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충분히 싼 가격에 주식을 파는 이유도 여기서 더 싸게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위기가 와서 밑에다가 주식을 팔겠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더 빠지겠지, 더 싸지겠지라는 생각에 또 밑에서 파는 거거든요. 똑같은 심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이유는 뉴턴이 남회사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그러면 제대로 했었나? 일단 가격에 대한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했었는지 안 한 것 같아요. 스토리가 남회사 주식도 엄청난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그 스토리에 휩쓸려서 본인도 휩쓸려서 그냥 막 위에서 산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비싼지 싼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말은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정작 싸졌을 때 이런 그 두려움, 더 싸질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의 밑에서 팔고 비싸졌을 때는 여기서 좀 더 비싸질 거야. 예, 좀 더 비싸질 거야 라는 생각에 비쌀 때도 사고. 이 두 가지를 피하는 게 주식 투자의 가장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강세장과 버블을 이끄는 건 숫자로 표현되는 펀더멘탈이 아닌 심리다. 이 시기에는 합리적인 우려가 일반적으로 무시당한다. 반면 투자의 대가들은 강세장 심리가 고조되는 시기를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군중 심리에서 멀어지려는 경계심을 잃지 않는다. 투자의 대가들은 강세장 심리가 고조되는 시기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군중 심리에서 멀어지려는 경계심을 잃지 않는다. 네, 일부러 2번 읽어드렸습니다. 경제 안팎의 여러 문제로 자산시장 가격의 급격한 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하지만 포모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들은 6%대 저축은행 예금과 고수익 만기 채권 사이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투자는 늘 어렵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94년 8월부터 제가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방금 이 제일 마지막 문구처럼요.
거대한 자연. 저는 늘 주식시장 보면 거대한 자연 같습니다. 실제로 이 주식시장의 그래프 보면 막 산 같잖아요. 산. 네, 산처럼 주식시장 자체가 이 코스피라는 산과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럭키산맥? 네, 럭키산 거기도 보면 엄청 높은 산들이 많잖아요. 그죠? 막 5,000m, 6,000m 막 이런 산들 막 있습니다. 제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한번 길 헤매고 나서 내려왔더니 아버지가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네,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정말 겸손을 해야 됩니다. 네, 좋은 오늘 이 칼럼이 많네요. 이 부분은 제가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님이네요. 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님이 기고하신 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미국 중간선거 예상대로 공화당 승리 때는 에너지 플랫폼 소비재가 수혜주, 이런 기사인데, 제가 이렇게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수혜 이런 거는 좀 잘 안 맞다라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는데, 일단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네, 선거 이후에는 어떤 섹터가 유망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잘 안 하는데요. 일단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4 유망 업종은 어딘가. 중간선거 현재 시각으로 8일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결과가 시장 판도에 끼칠 영향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당이 승리를 거머쥐느냐에 따라 주요 산업 업종별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특히 양당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친환경 분야 기업과 투자자들은 숨죽인 채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중간선거 후 주가 올라. 이거 제가 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혹시 우리 조선일보의 김지섭 기자님이시네요. 우리 김 기자님도 혹시 5월의 신박을 또 보시고 이런 기사를 적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결과와 상관없이 중간선거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 종료가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시장정보업체 팩트섹터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치러진 총 10차례 중간선거 이듬해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2003년 마이너스 3.6%가 유일했다. 2002년 11월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당시 집권당이 공화당의 아버지 부시죠. 잠깐만. 2002년이면 아들 부시네요. 아버지 부시는 빌 클린턴이 당선되고 나서, 아니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가 했고요. 그 아버지 부시가 연임에 실패를 하셨어요. 빌 클린턴한테 져가지고요. 그게 이제 1993년 뭐 이때인데, 중간선거는 1991년이었나? 90년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2003년 때는 그때 이제 아들 부시가 조지 W 부시, 2001년 9.11 테러 때도 이제 조지 W 부시가 나와가지고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막 그랬었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002년 11월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당시 집권당인 공화당은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기조 속에 상하원에서 모두 예상 밖
낙승을 했지만 이후 이라크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면서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고요. 2003년을 제외한 나머지 9차례 중간선거 이듬해 1분기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8.4%나 되네요. 이 3개월 만에 8.4% 나왔습니다. 요때 2003년 1Q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2003년에 코로나 사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스. 2003년 1, 2, 3 그때 2002년 11월 12월쯤에 이제 코로나 사스가 홍콩에서 발발해 가지고요. 2003년 3월 달에 WHO에서도 팬데믹으로 선언을 했던가. 아무튼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뉴스가 하나 있는데 2003년 3월 20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3월 20일 날 이라크를 그 전쟁을 했죠. 네. 이 부시가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를 제거하러 사담 후세인을 잡으러 전쟁을 했던 게 2003년 3월 20일이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2003년 1Q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래봐야 마이너스 3.6% 하락을 했었네요.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중간평가 성격을 띠기 때문에 야당이 이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1990년에서 2018년 치러진 총 8차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은 상하원 각각 2번뿐이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23.6%, 통신서비스 15.8% 등의 수익률이 특히 높았고 반면 필수소비재가 마이너스 8%를 비롯해서 전기가스 등의 유틸리티가 마이너스 12.3%, 소재가 마이너스 3.1%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요것도요, 이 섹터 자체가 무슨 수혜를 받아서라기보다는 시장이 아까 평균 8% 올랐다고 했잖아요. 8.4%. 그러면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소위 말하는 베타가 높은 그런 기업을 사고 약간 방어주, 디펜시브 스탁 같은 거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유틸리티나 이런 필수 소비재가 약간 디펜시브한 방어 섹터였기 때문에 저는 부진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리한 싸움을 이겨내고 집권 여당이 승리를 한 경우에는 모든 업종의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여당이 승리한 경우가 이제 2번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여당 승리 시에는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인데 특히 헬스케어가 24.5%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19.3%의 수익률이 높은 편이었다. 그 2번의 경우에는 요 부분도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은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 2번의 승리가 언제였는지 다시 한번 2번의 승리가 있었던 게 언제였는지는 안 나오네요. 네. 아까 그 조지 W 부시가 9.11 테러 이후에 2002년도에 아까 승리했다고 그랬죠. 상하원에서 모두 예상밖 낙승을 했고 그리고 2003년 3월까지 장이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요 헬스케어랑 필수 소비재가 그때 당시에는 장은 빠졌지만 얘네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승패에 따라 갈리는 수혜 없죠. 올해 중간선거 역시 야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데 미국 CBS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지난달 유권자 20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하원 435석 중에 공화당이 224석, 민주당이 221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별로 차이는 안 나네요. 상원의 경우 총 100석이 있는데 민주공화당이 각각 48석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4석은 4자리는 경합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하원에서 공화당 승리 확률이 현재 78%에 달하는 가운데 상원도 공화당에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BS는 끔찍한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 인상에 고통받는 유권자들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양당이 에너지 정책을 비롯해서 생산 제조 지원책, 의료 서비스 정책, 플랫폼 기업 노동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서 선거 결과는 관련 기업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의 경우에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공화당은 화석연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후위기 대책이 경제성장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생산 제조에서 민주당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선호하지만 공화당은 경기 침체를 앞두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생산 조달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근데 트럼프 때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엄청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 의료 서비스의 경우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한 접근성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에 공화당은 의료보장 확대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고용주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하고 일하는 노동자, 긱워크, 우버나 이런 거 되게 얘기가 많이 됐었죠. 이 긱 노동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기업에 직고용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외교 정책에도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얘기들 쭉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 ESG, 친환경 투자 유의해야 된다. 양당의 정책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는 친환경과 ESG라고 합니다. 유급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이번 선거의 주요 의제로 보는 유권자는 무려 96%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를 겨냥하듯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반 ESG를 전면에 내세웠네요. 지구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기업의 온갖 불합리한 규제를 퍼붓는 탓에 미국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게 공화당의 공격 포인트네요. 공화당의 우세주 역시 적극적으로 반 ESG 움직임으로 지원 사격 중인데 플로리다는 연기금 운용 전략에서 ESG 공고 조항을 없앴네요. 텍사스는 전통 에너지 기업 투자를 꺼리는 금융회사를 보이콧하기로 했고요. 공화당의 텃밭인 오하이오주에 있는 자산운용사 스트라이브는 지난 8월에 엑스모빌, 쉐브론 같은 빅오일에 집중 투자하는 반 ESG ETF를 보란듯이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역시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 안에서 주력으로 삼는 분야는 민주당과 차이를 보인다고 하면서 태양광 풍력을 중시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수력 발전을 지지하네요. 따라서 공화당 승리 시에 태양광 풍력 업종의 단기 가격 조정 위험이 높아지고 수력 발전 관련 인프라 및 유틸리티 종목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친환경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3,6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IRA, 인플레 감축법이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네요.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한다 해도 상원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설령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벽이 남아있네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공화당이 이 정도로 압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증권 박혜린 연구원은 IRA 폐지 및 수정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한 추가 재정 지원 및 정책 동력은 크게 악화할 수가 있어 관련 분야 투자에 유의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김지섭 기자님이 아주 꼼꼼하게
조사를 하셔서 기사를 쓰셨네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킹달러에 휘청되는 선진국, 잘 버티는 신흥국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보면 신흥국 지수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35분이나 지났네요. 강달러 앞에서 전 세계 주요국 통화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저렇게 빅테크들 막 떨어지면 지수가 2100 깨고 2000 깨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2300 지금도 35네요. 꾸물꾸물 올라오니까 저는 예전에 금융위기 때도 900이 깨졌다가 1200 되니까 연기금이 1500부터 주식을 막 샀었거든요. 900이 깨졌는데, 그러면 이제 한 1200이 평균 단가잖아요. 1200부터 올라오는데 1200부터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국민연금에 계신 형님한테 왜 이렇게 외국인은 나중에 비싸게 사게 해야지 왜 이렇게 싸게 파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네. 아무튼 우리 시장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잘 버티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 신흥국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안전하다던 일본 엔화는 1달러당 150엔대로 올랐었고요. 1990년 이후 32년 만에 가치가 최저로 떨어졌다. 유로화도 이른바 페리티 라인이라고 하는 1대1이 무너지면서 20년 만에 1달러 아래로 내려왔고요. 영국 파운드와도 감세한 파동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1달러가 위태로워졌고, 기축통화 또는 준기축통화주의를 내세워 경제 위기 때마다 강세를 보였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기 때마다 휘청됐던 신흥국 통화는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다. 더크 윌러 시티그룹 신흥국 전략 총괄은 이에 대해서 머리를 극적일 정도로 의아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킹달러 앞에 상반된 성적표를 받아든 이유는 무엇일까? 되게 좋은 기사네요. 미국 달러 대비 지금 각국 환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본이 28.6%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이제 절하가 된 건데, 유로, 영국,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선진국 6개의 평균이 16% 달러 대비 환율이 올라갔고요. 반면에 멕시코가 마이너스 5.3, 브라질이 마이너스 6.3, 러시아는 마이너스 16.7%, 이렇게 달러 대비 강세가 됐습니다. 이게 1월 초 대비입니다. 1월 초 대비 10월 말까지. 반면에 이제 홍콩, 싱가포르 여기도 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인데 환율이 다 올랐고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도 오르긴 했는데 이 신흥국 24국의 평균은 14.2%네요. 네. 선진국 평균 16%보다는 낮다는 거죠. 이렇게 선방을 했는데요. 브라질 헤아라가 연초 1달러에서 5.65 헤아라에서 지난달 31일 현재 5.3 헤알로 환율이 6.2나 떨어지면서 헤아라 가치도 올라갔고요. 달러 대비 헤아라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지금 브라질 국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10년 고생하시다가 브라질 헤아라 가치가 올라오면서 좀 보상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저희 오시는 분한테 최근에 브라질 국채 갖고 있는 거는 지금 빨리 파시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시간이 39분이네요. 뒤에 기사는 그냥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율 상승 효과도 신흥국에 유리를 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가 많은 나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그죠. 최근에 원자재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예, 그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주말 동안에 주변분들한테 많이 감사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또 감사하는 그런 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